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는 35이 된 김미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3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박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내 남편이 어떻게 낯선 괴물이 되어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조금은 길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 저는 사실 꽤 위태로운 사람이었어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버는 돈은 월세를 내고 나면 빠듯했고 미래는 늘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죠. 그런 제게 3살 많았던 서준 씨는 구명보트 같은 남자였습니다. 대기업 회계팀에 다니는 그는 숫자를 다루는 직업만큼이나 반듯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저와 달리 그는 언제나 차분했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주는 단단한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침잠이 많은 걸 알고 매일 아침 믹서기로 토마토 주스를 갈아 침대로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미나, 오늘 하루도 힘내야지.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의 손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그는 소파에서 졸면서도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가방을 받아들고는 고생했어? 라며 등을 토닥여주곤 했죠. 저는 그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연 것인 결혼 1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든든한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스튜디오는 감사하게도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저는 제 일을 통해 큰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과 사랑,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모든 것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는요. 모든 것은 그 남자, 최진우 대표가 우리 스튜디오에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30 중반을 넘긴 아주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잡지에도 몇 번 실릴 만큼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수소문 끝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개인 레슨을 등록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본 수많은 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제 전문적인 설명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죠. 매너도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 선생님, 덕분에 몸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라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그저 성실하고 예의 바른 회원님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최진우 대표님 오셨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보다 어린데 벌써 저렇게 성공하고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나 봐. 남편은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멋있는 회원이랑 운동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그 한마디에 아주 옅은 가시가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일에 대해, 제 회원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저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의 그 평범한 대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지독한 의심의 씨앗이 될 줄은, 제 완벽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남편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라고요. 최진우 대표님의 개인 레슨이 시작되고 며칠 뒤부터 서준 씨는 저녁 식탁에서 그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대표님 왔었어? 응, 오늘도 왔지. 정말 열심히 해. 그때는 저도 신나서 대답했어요.
제 스튜디오에 좋은 회원이 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질문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 개인 레슨이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봐? 3번. 월, 수, 금, 저녁 마지막 타임. 그래? 그럼 수업 끝나고는 바로 가고? 다른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무슨 다른 얘기? 그냥 운동 얘기, 몸 상태 얘기하지? 저는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제 스튜디오에는 수많은 회원들이 있었지만 남편은 유독 최진호 대표님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왜 자꾸 진우 씨에 대해서만 물어봐? 다른 남자 회원님들도 많은데?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그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게서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남편 앞에서 최진호 대표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게 된 것이? 균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정리하는데 창밖을 보니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지만 주변에 운행 가능한 차량이 없다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죠. 버스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요. 어쩔 수 없이 1층에 내려가 비가 잦아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퇴근하던 진우 씨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이 비에 택시 안 잡힐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 그치면 가려고요. 제가 폐가 안 된다면 댁 근처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방향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부담 가지 마세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죠. 아무리 회원님이라도 밤늦게 단둘이 차를 타는 건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빗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남편한테 이 먼 곳까지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기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사양하다가 결국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늘 라디오를 켜주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죠. 그는 저를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 내려주었고 저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야, 나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누구 차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를 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모든 감정이 제거된 목소리였죠. 아, 최진호 회원님,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정말 죄송한데 태워다 주셨어. 진짜 신사지?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죠. 신사네? 모르는 남자 차는 함부로 타는 거 아니라고 어렸을 때 안 배웠어? 모르는 남자가 아니라 내 회원님이라니까. 그리고 자기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 나를 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삐딱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를 해. 내가 가면 되니까.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투, 그 분위기는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을 취조하는 형사 같았어요. 제 선의와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그렇게 더러운 의심의 눈으로 보는 남편이 너무나 낯절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 옆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든 그의 등을 바라보는데 한때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그 등이 이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 차갑고 단단한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벽의 정체가 그의 뒤틀린 사랑이 만들어낸 의심이라는 이름의 감옥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있는 게 가시방석이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 더 이상 온기가 없다는 걸요. 그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무언가를, 그가 만들어낸 허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숨막히는 일이 되어버렸죠. 결국 저는 제 휴대폰에 난생 처음으로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유일한 숨구멍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걸 알아차렸죠.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었어?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의 물음에 저는 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숨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킬 게 있어서야. 이건 내 사생활이고 당신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제 단호한 대답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 행동이 그의 의심에 확신이라는 불을 지폈다는 걸요. 우리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의 감시는 그날 이후로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습니다. 평일 오후 한참 그룹 수업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문이 열리더니 서준 씨가 들어왔어요. 양손에는 회원들과 나눠 마시라며 고급 카페의 커피가 잔뜩 들려 있었죠.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우리 아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들렀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회원들은 강사님, 남편분 너무 스윗하다. 결혼 잘하셨네요. 라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들의 칭찬 속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었어요. 저는 웃고 있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다정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확인이었죠. 내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 없이 제대로 일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의 완벽한 연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웃으며 커피를 받아드는 것 외에는요. 그의 깜짝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진우 대표님과 개인 레슨을 하는 시간에 맞춰 나타났어요. 그는 스튜디오에 들어오지 않고 유리문 밖에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제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원님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손을 뻗다가도 유리문 밖에 그를 의식하고는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게 되더군요. 제 전문적인 동작과 설명은 모두 위축되었고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습니다. 결국 진우 씨가 제 상태를 눈치채고 물었죠.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동작이 아까랑 좀 다르신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시 집중할게요. 저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터, 제가 가장 프로페셔널해야 하는 그 공간이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취조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왜 왔던 거야? 그것도 하필 그 시간에? 내가 내 아내 일하는 곳에 가보는 게 이상한 일이야? 그는 여전히 그 차분하고 이성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면을 벗겨내고 싶어 소리쳤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당신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 나를 감시하러 온 거잖아. 왜 나를 못 믿어? 왜? 제 절규에 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믿음? 믿음은 네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의심받을 짓을 안 하면 나도 의심 안 해. 네가 그 최진우라는 놈이랑 떳떳하다면 내가 찾아간 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쁜 건데? 오히려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논리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그건 제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 되어버렸죠. 제가 결백을 증명하려면 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 일, 제 친구, 제 사생활을. 그의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이 되어 그가 만들어 놓은 투명한 상자 안에 야무진이 앉아 있어야만 저는 결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그가 원하던 사랑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이길 수도 이길 필요도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저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때 나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던 그 단단한 항구가 이제는 나를 가두고 익식서시키는 깊고 어두운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와의 싸움 이후 저는 제 스튜디오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자상해서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눈치챈 몇몇 회원들에게 저는 그렇게 둘러대며 괜찮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실패를, 제 남편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차마 남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다가왔고 스튜디오의 연말 파티 날짜가 잡혔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운동한 회원들과 다 같이 식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죠. 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그에게 파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스튜디오 연말 파티가 있어. 회원들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마 좀 늦을 거야. 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그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최진우도 와? 역시나 그의 첫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응, 우리 스튜디오 회원이니까 당연히 오겠지. 알았어. 재밌게 놀다 와.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순순히 허락해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회원들을 맞았죠. 다행히 파티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회원들은 제게 감사의 선물을 건네기도 했고 스튜디오에서 운동하며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과 웃음 속에서 잠시나마 남편이라는 존재를, 저를 옥죄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우 대표님은 다른 여러 회원들과 한 테이블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선생님,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네, 대표님도요.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몸 만들어 드릴게요. 라며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건 수많은 회원들과 나눈 지극히 평범하고 의례적인 대화 중 하나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그리고 그가 향하는 곳, 바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파티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제게로 걸어와 제 팔목을 쇠사슬처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김민아,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팔목이 부서져라 쥐는 그의 악력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거 놔! 왜 이래 여보! 여보? 이 남자랑 희희낙낙하면서 놀아나는데 내가 네 여보 소리를 들어야 해? 당장 나랑 집으로 가!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최진우 대표님을 향했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존경하고 따르던 회원들이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경악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가, 제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운전하는 내내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두었고 저는 그저 귀를 막고 창밖끝만 바라보며 떨고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꼴 좋다. 어디서 감히 남편을 속이고 놀아나?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잠긴 방문에 기댄 채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있는 낭자는 제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편 박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가고 제 영혼을 파괴하는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긴 방문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문 밖에서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감정이란 것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 기능을 멈춰버리는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질식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 집에 머문 며칠 동안 저는 제 결혼 생활 전체를 복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그의 다정함, 함께 미래를 꿈꾸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던 그의 의심과 집착들. 저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을 뿐이니까요. 그가 제 친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휴대폰을 뒤지어 친구의 번호를 알아내고 집요하게 연락을 했겠죠. 3일째 되던 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친구는 미냐야, 만나지 마.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는 딴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빌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였으니까요. 그의 눈물 속에서 저는 과거에 다정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의처증인 것 같아. 병이야 이건. 나 병원 갈게. 상담도 받을게. 뭐든지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너 없으면 나 정말 죽어. 그의 절박한 오해침에 제 마음속에서도 마지막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병인 걸까? 내가 여기서 돌아서면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될지도 몰라.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저는 결국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일어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당신 나랑 약속해. 첫째, 당장 부부상담센터에 등록할 것. 둘째, 다시는 내 휴대폰을 보거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일 없을 것. 셋째, 내 일을 존중하고 다시는 스튜디오에 허락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것.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땐 정말 그걸로 끝이야. 어떤 변명도 눈물도 통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옥의 문턱에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제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남편 박서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맹세했던 약속들을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그는 제 앞에서 그동안 제 차에 설치해 두었던 GPS 추적기와 제 컴퓨터에 깔아두었던 감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자며 직접 인터넷으로 유명한 상담센터를 예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아주 잠시나마
어쩌면 정말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살얼음판 위에 핀 위태로운 꽃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게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죠. 그는 제게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출 준비를 할 때면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도 그 시선은 온통 제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위를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동거인이었죠. 약속대로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숨막혔는지, 그의 의심이 제 자존감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왜 그렇게 아내분을 믿지 못하게 되셨을까요?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매력적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언젠가 아내가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무의식은 여전히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는 자신의 병적인 집착을 여전히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상황을 피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을 뿐이죠. 상담을 받고 온 뒤로도 몇 주간은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꾸준히 애정을 표현했고 저는 그 노력을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스튜디오 일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저는 조금씩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스튜디오가 운 좋게도 유명 라이프스타일 잡지에 요즘 뜨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소개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기사였지만 제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 일이었습니다. 잡지가 나온 날 제 휴대폰은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그 중에는 최진우 대표님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잡지 봤습니다, 선생님. 역시 대단하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간결하고 예의 바른 축하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믿어준 남편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인간관계가 이렇게나 투명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야, 나 잡지에 나왔어. 이것 봐, 회원님들이 축하 문자 보내준 것 좀 봐. 그는 제 휴대폰을 건네받아 웃으며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최진우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고 따뜻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상담까지 받아주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넌 여전히 그놈이랑 연락을 하는구나.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축하 문자일 뿐이잖아. 다른 회원님들도 다 보냈잖아.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됐지.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넌 그놈에게 계속 여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나를 기만하고 있는 거라고. 그의 입에서 기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 이제 정말 알겠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서러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가 어떤 노력을 하는 척해도 그의 병든 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영원히 의심하고 감시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사진 한 장을 챙기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스튜디오에서 여전히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아주 길고 지독한 감기 한 번 앓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열은 내렸고 저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내 이름은 박서준, 36.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에게는 3년 전 결혼한 아내 김미나가 있다. 필라테스 강사인 아내는 언제나 밝고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그런 아내를 사랑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기야, 왔어? 라며 웃으며 달려오는 그녀의 모습은 숫자로 가득 찬 잿빛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안정적인 남편이 되고 싶었다. 아내에게만큼은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고 마침내 결혼 2년 만에 경기도에 우리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나는 이 행복이, 이 안정된 가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안정된 것들에는 균열이 오기 마련이다. 우리 부부의 균열은 아내의 스튜디오에 최진우라는 남자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내는 그날 저녁 와인을 한잔하며 신이 나서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새로운 회원님이 있는데 잡지에도 나온 IT 대표래. 나보다 어린데 벌써 그렇게 성공하고 자기 관리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더라.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그것도 잘나가는 젊은 놈을 멋있다고 칭찬하는 게 유쾌할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다. 그래? 유명한 사람인 거 보네? 응, 업계에선 꽤. 허리가 안 좋아서 개인 레슨 등록했어. 저녁 마지막 타임에. 개인 레슨, 저녁 마지막 타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하지만 며칠 뒤 나는 내 돈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날은 회식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줄 겸 스튜디오 근처로 차를 몰랐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스튜디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그때 아내와 최지무가 함께 건물에서 나왔다. 수업이 끝났으니 같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나는 스스로를 달렸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헤어지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내는 평소에 내게도 잘 보여주지 않는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아내가 웃으며 최진호의 팔을 가볍게 툭 하고 쳤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이는 스킨십이었다. 필라테스 강사와 회원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인가?
머릿속에 복잡해졌다. 나는 조용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내게 최진우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내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가로등 아래에서 다른 남자에게 웃으며 팔을 쳤던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말. 그녀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적어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잠든 아내의 등을 보며 결심했다. 나는 내 아내 김미나라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복잡한 대상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녀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최진우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친한 회원일 뿐인데 내가 괜할 오해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물었지만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팔을 치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잔상처럼 떠올라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내가 아는 김미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에게 보여주던 모습은 아니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일부러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내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다. 아침에 내가 주스를 갈아주는 것도, 저녁에 그녀가 내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도 이제는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이 아니라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의무적인 행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이 의심을 확인해야만 했다. 확인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안도감을 얻거나 혹은 내 예감이 맞았다는 확신을 얻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만 이 지옥 같은 상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주말 오후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가 화장대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나간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걸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한쪽에서는 이건 미친 짓이야.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고 들키면 끝장이야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저 안에 네가 찾던 답이 있을 거야 라고 악마처럼 속삭였다. 나는 결국 후자의 목소리를 따랐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았지만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다행히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리고 최진우라는 이름을 찾아 대화방에 들어갔다. 대부분은 수업 스케줄을 잡는 사무적인 대화였다. 나는 안도하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러다 내 손가락이 멈췄다. 며칠 전 아내가 내게 보냈던 카톡이었다. 대표님, 어제 추천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퇴근했어요. 역시 취향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밑에 최진우의 답장이 있었다. 다행이네요. 미나 씨 목소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미나 씨. 나는 그 호칭에 눈을 고정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놈이 어느새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것도 저런 묘한 윙크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노래 추천? 취향? 목소리? 이것들이 필라테스 강사와 회원이 나눌 대화인가?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명백한 감정의 교류였다. 육체적인 바람보다 더 교활하고 더 역겨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했다. 배신감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내는 평소처럼 내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떠보았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콧노래를 다 부르네. 응?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나 봐. 나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거짓말. 그녀는 내 눈을 보며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노래를 공유하고 사적인 칭찬을 주고받는 사이가 어떻게 그냥 회원인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요즘 그 최진호라는 사람이랑은 꽤 많이 친해졌나가? 내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또 그 소리야? 그냥 회원이라니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 의심?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그녀는 사생활 존중을 운운하며 오히려 내게 화를 냈다. 나는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녀는 끝까지 나를 의심많은 남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내를 보며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섰다. 나는 내 아내의 모든 거짓말을, 그 배신의 증거들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기로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나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박서준이 아니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역할 뒤에 나는 아내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냉정한 감사관의 역할을 추가했다.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내 가정의 감사관으로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아내는 자신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었다. 내가 자신의 거짓말의 흔적을 봤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그녀는 내게 내 사생활이라고 말했지만 내게는 그저 증거인멸 시도로밖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어벽을 세웠다. 하지만 모든 방어벽은 그 안에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휴대폰이라는 제한된 정보 소스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했다. 나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소형 GPS 추적기를 주문했다. 새벽에 몰래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 운전석 및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을 부착했다.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붙이는 내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는 죄책감이 잠시 스쳤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일 뿐이다. GPS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수요일 필라테스 협회 세미나 참석, 장소는 강남. 아내는 내게 그렇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는 강남이 아닌 판교의 한적한 카페 주차장에서 2시간 넘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카페의 이름과 위치를 기록해 두었다. 나는 이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말과 GPS 데이터, 그리고 실제 현장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근처에 외근 나왔다는 가장 평범한 핑계를 대고 그녀의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불시에 방문했다. 마침 그룹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나는 회원들과 함께 마시라며 커피 몇 잔을 사들고 들어갔다. 어머, 자기야, 여긴 어쩐 일이야?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회원들 앞이라 애써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회원들은 강사님 남편분 너무 자상하시다 라며 부러워했다. 나는 그들의 칭찬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고생이 많죠. 나는 자상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스튜디오 내부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리고 최진우를 찾았다. 그는 다른 남자 회원들과 함께 있었고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아내와 그가 아주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는 것을.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공유한 공범들의 긴장감 넘치는 눈빛 교환이었다. 두 번째 방문은 최진우의 개인 레슨이 있는 날 저녁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게 된 것처럼 스튜디오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둘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 동작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그의 허리와 다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댔다. 물론 그건 필라테스 강사로서 당연한 행동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의 몸에 닿는 아내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머무르는 것 같았고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단순한 강사와 회원의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있는 듯했다. 그들 사이에는 나만 감지할 수 있는 투명한 막 같은 것이 존재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의 현장 검증은 무의미했다. 내게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수집되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의 중심에는 최진우라는 남자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심장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 분노. 나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기 위해 그날부터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더 큰 의심과 자기 혐오가 나를 덮쳤다. 나는 썩어가는 상처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침내 골마 터질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아내가 스튜디오 연말 파티에 간다고 말했을 때 내 머릿속의 모든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알았어. 재밌게 놀다 와. 늦으면 연락하고.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심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다. 파티. 그 단어는 내게 위험과 동의어였다.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수많은 남자 회원들이 있을 그곳에, 그리고 당연히 최진우가 있을 그곳에 아내를 혼자 보낸다는 것은 이제 막 불길이 잡히기 시작한 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아내가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순간 나는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휴대폰을 열어 GPS 앱을 켰다. 아내의 차가 파티 장소인 청담동의 레스토랑 주차장에 멈추는 것을 확인했다. 심장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내는 지금 그놈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 지난번처럼 그의 팔을 치며 내가 모르는 웃음을 보여주고 있겠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병째 들이켰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불안감은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이내 더 큰 분노와 편집증적인 망상으로 변해 나를 집어삼켰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가 직접 가야만 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아내는 저 늑대 같은 놈에게 완전히 넣어나가고 말 것이다. 내가 가서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었다. 내 가정을 지키려는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다. 나는 취기를 빌려 차를 몰았다. 분노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내비게이션에 찍힌 레스토랑 주소만을 보며 질주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내 모든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가장 화기애애해 보이는 테이블. 그곳에 아내와 최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바로 그 미소를 다른 남자 앞에서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이성을 잃었다. 아니, 이성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가장 원초적인 수컷으로 내 암컷을, 내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내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내 아내와 그 옆의 남자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김민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고함 소리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했다. 그녀의 옆에 있던 최진우가 당황해 나를 말리려 했다. 저기 선생님, 진정하시고. 닥쳐! 네가 뭔데 내 아내 옆에 앉아 있어? 나는 그를 밀쳐내고 아내를 거칠게 끌어당겼다. 당장 나랑 집으로 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아내가 겁에 질려 나를 부르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아내를 더러운 소굴에서 구해내는 정의로운 기사라고 그렇게 믿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흐릿하다. 차 안에서 내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떠오르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내게서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잠긴 방문 앞에서 꼴 좋다. 어디서 감히 남편을 속이고 놀아나?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온 것은 싸늘한 정적이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어젯밤에 내 행동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내가 정말 나를 떠나면 어쩌지? 나는 초조해졌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괴물이 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물어뜯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소파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을 찔러댔다. 레스토랑의 소음, 사람들의 경악어린 시선, 내 손에 붙들려 공포에 질려있던 아내의 얼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그저 아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아내는 그런 눈으로 나를 봤던 걸까?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의 화장품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우리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서늘한 문장을 읽는 순간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어젯밤의 분노와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시커먼 공포가 찾아왔다. 그녀가 떠났다. 내가 내 손으로 그녀를 떠나게 만들었다. 내가 구축했던 완벽한 시스템이 어젯밤 나의 폭주로 인해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이다. 나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개 보냈다. 미나야,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다 잘못했어. 1이라는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 후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다.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다. 텅 빈 집안을 서성이며 곳곳에 남은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욕실에 남겨진 그녀의 칫솔,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무릎 담요, 신발장에 놓인 그녀의 운동화, 그 모든 것들이 그녀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의심, 나의 집착, 나의 분노,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녀를 잃지도 모른다는 내 안의 깊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를 잊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녀를 내 통제 안에 가두려는 미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나는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대로 그녀를 영원히 잃을 수는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과거에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봤던 기억을 더듬어 그 친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신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알아냈다. 나는 미친놈처럼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했는지 모른다. 그러다 아파트 1층 로비로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다. 며칠 사이에 그녀는 딴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내 남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때를 지었어. 내가 미쳤나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녀에게 빌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나는 더 절박하게 매달렸다. 내가 의처증인 것 같아. 병이야 이건. 나 병원 갈게. 상담도 받을게. 뭐든지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너 없으면 나 정말 죽어.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녀가 없는 내 삶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던 그녀의 입에서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어나. 나는 그녀의 말에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통첩과도 같은 약속들을 요구했다. 상담센터에 등록할 것, 내 휴대폰을 보지 않을 것, 내 일을 존중할 것, 그리고 그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정말 끝이라는 것. 나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그녀가 내미는 조건이 독배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마실 종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죄인처럼 따라 걸었다. 나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유예 기간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공은 내게 넘어왔다는 것이다. 나는 변해야만 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내가 망가뜨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내민 마지막 기회라는 동화줄을 나는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나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내 휴대폰의 GPS 앱을 삭제했다. 그리고 내 서재 컴퓨터에 설치해두었던 원격 감시 프로그램 역시 그녀가 보는 앞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했다. 내 손으로 내 눈을 가리는 기분이었다. 불안했지만 그녀가 내민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신뢰라는 것을 연기해야만 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나는 좋은 남편, 반성하는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침마다 주스를 갈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다 놓았고 그녀의 스케줄에 대해 일절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위를 걷는 조심스러운 몸짓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 역시 내 눈치를 살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가석방 수감자와 교도관에 가까웠다. 약속대로 우리는 부부 상담센터에 갔다. 상담사 앞에서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눈물로 토로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물론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밑바닥에는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라는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상담사가 내게 물었다. 남편분께서는 왜 그렇게 아내분을 믿지 못하게 되셨을까요?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준비한 모범 답안을 말했다. 아내가 너무 매력적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언젠가 아내가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본 것을. 가로등 아래서 그놈의 팔을 치며 웃던 아내의 모습을, 호텔 주차장에서 그의 차에 올라타던 그날의 배신감을. 이건 그냥 내 상상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반성하는 남편을 연기해야만 했다. 몇 주간은 평화로웠다. 나는 충실히 반성하는 남편을 연기했고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조금씩 경계를 푸는 듯했다. 스튜디오 일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그녀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어쩌면 이대로 상처가 아물 수도 있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다. 아내의 스튜디오가 유명 라이프스타일 잡지의 작은 기사로 실린 것이다. 그녀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내게 잡지를 보여주었다. 나 역시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가 행복하면 우리 관계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흥분해서 말했다. 자기야, 나 잡지에 나왔어. 이것 봐. 회원님들이 축하 문자 보내준 것 좀 봐.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게 건네주었다. 그녀가 내게 휴대폰을 다시 보여준 것은 그날 이후 그날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 행동에 이제 정말 그녀가 내게 마음을 열었다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착각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메시지 창을 읽어 내려갔다. 친구들과 회원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에서 얼어붙었다. 최진우 대표님.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바뀌어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메시지를 읽었다. 잡지 봤습니다, 선생님. 역시 대단하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몇 주간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노력과 인내가 한순간에 모래소처럼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놈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상담까지 받아주며 눈먼 장징처럼 그녀를 믿어주려 했던 나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바로 눈치챘다. 자기야, 왜 그래?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내가 상담까지 받아주며 이렇게 노력하는데 넌 여전히 그놈이랑 연락을 하는구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뭐? 이건 그냥 축하 문자일 뿐이야. 다른 회원들도 다 보냈잖아.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된데? 잘못됐지.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넌 그놈에게 계속 여지를 주고 있는 거야. 나를 기만하고 있는 거라고. 내 말에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나를 벌레처럼 혹은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알았어.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서명한 이혼 서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난번처럼 그녀의 물건을 챙기거나 사진을 빼가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차가운 결심만이 느껴졌다. 그렇게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배신당한 피해자라는 나는 배신당한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람들은 나를 의심이 많은 병적인 남편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을 비웃었다. 진실은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끔찍한 정적 속에서 그녀가 사라진 빈 공간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그 단단했던 확신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 내가 옳았다면 왜 이렇게까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고통스러울까? 어쩌면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진실이란 것은 내 안에 의심이라는 괴물이 보여준 끔찍한 환각이 아니었을까? 대체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제 그 답 없는 질문 속에 홀로 갇혀버렸다.